자, 오늘은 7번째 시간입니다. 밖에서는 지금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마음이 좀 차분해집니다. 여러분들 이걸 들을 때쯤이면 비가 그쳤을 가능성이 크겠지만 비가 그치고 나면 약간 좀 더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수업에 들어가도록 하죠. 전 시간에 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반복을 하고 오늘 정치, 경제와 경제 논리를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 시간에 했던 내용이죠. 자, 이 지문의 특징은 뭐였던가요? 두 가지 대상을 내가 본격적으로 내가 비교대조 하겠다라고 앞에서 선언을 하고 비교대조하는 내용이에요. 우리는 이 지문을 눈여겨봐야 되는 게 우리가 그 수능 지문이나 비문학 지문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케이스라고 했어요. 차이나는 두 대상을 서로 비교대조하는 가운데 지문을 이끌어가는 것. 그래서 이제 오늘 교과서 지문은 비교적 쉬운 지문이에요. 이 연습을 통해서 제가 오늘 수업 밑에 보면 학습 자료를 제시했습니다. 이거는 다음 수업 내용입니다. 다음 수업 내용인데 이걸 미리 예습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런 지문의 형태가 발달된 형태로 수능 문제로 어떻게 나오는가 그것을 한번 여러분들이 연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이제 그 지문은 어렵겠죠. 그러니까 이 지문은 쉽지만 여기에서 연습을 충분히 하고 가면 그 지문도 그때 수업 시간에 비문학 시간에 했었던 그 원리대로 주술 하면서 서로 간에 비교대조하는 소수를 놓치지 않으면 된다는 것만 알고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자, 전 시간에 했던 내용 살펴보도록 하죠. 정치인과 경제인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정치 논리와 경제 논리를 내가 비교를 하고 싶은데 뭘 통해서 정치인들과 경제인들의 그들의 기본 발상과 환경 속성을 비교하면 그들의 논리의 차이점을 알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본격적으로 얘기하는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권력의 유무였었죠. 정치인들은 권력을 위임받은 권력기관이고 경제인들은 그에 비해서 권한은 없지만 정치인들이 정책 결정을 할 때 뭘 제시할 수 있다?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 자, 정책을 이게 될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에 대한 판단의 기준 그리고 이게 정책이 의미가 있겠냐 없겠냐 판단의 기준으로 정치인들은 투입의 관점에서 본다고 그랬어요. 왜요? 왜 투입의 관점에 본다고 그랬어요? 이거하고 관련된 앞에 소설의 핵심이 뭐였습니까? 유권자들이 보기에 쉽다는 얘기죠. 금방 유권자들이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권자에게 제시하기가 쉽다고 그랬었죠. 기억나죠? 그에 비해서 경제인들은 별로 효과적 측면을 많이 중시할 수밖에 없고 정책을 반영하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생산하는 그 근거 그렇죠? 정책을 내놓을 수 있는 출발점이 뭐냐? 정치인들은 당연히 자신을 지지하는 유권자의 요구를 우선 고려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편파적일 수도 있겠죠. 경제인들은 그에 비해서 다수의 이해관계를 고려할 수 있고 사회적 필요성을 강조한다고 그랬습니다. 결국 정책에 도달하는 방식, 목표에 도달하는 그 방법 또한 그렇죠. 차이가 있는데 정치인들은 적을 만들려고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그 대상의 협상과 타협과 교섭 등을 통해서 그것을 목표 달성이 가능하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정책 목표를 명백하게 수립하지는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에 비해서 경제인들은 어떤 기술을 많이 활용한다고 그랬습니까? 전문 지식과 분석 기술을 활용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오늘은 7문단 이제 마무리를 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자, 7문단은 쉽습니다. 금방 읽어보고 정리하도록 하죠. 7문단. 자, 가르친 대로 이상에서 정치인의 정치 논리와 경제의 경제 논리를 알아봤다. 이런 건 쉽죠. 내가 정리하겠다는 얘기니까. 정치 논리와 경제 논리는 소수로 서로 뭐한다 이렇게 상충하는 경우가 많다. 지금까지 얘기한 내용이죠. 이때 정치 논리와 경제 논리 가운데 어느 하나가 소수로 뭐예요? 놓치지 말아야 되겠죠. 소술부 옳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그럴 줄 알았겠죠. 우리도 그럴 줄 알았습니다. 이게 이제 결론입니까?
우리 사회가 시장 경제 체제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경제 논리가 주어 동그라미, 정치 논리를 앞서가는 것이 당연해 보여. 문제 나올 만합니다. 그러나 뭘로만 판단할 수 없는 거예요. 효율성만으로 내세우기 어려운 정책 사안에 대해서는 자, 이게 중요합니다. 효율성만으로 내세우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얘기예요. 효율성만으로 내세우기 어려운 정책 사안에 관해서는 뭐가? 정치 논리가 이렇게 설득력을 발휘하기도 한다. 어떤 논리가 더 중요한가? 혹은 어떤 논리에 입각한 자원 배분이 더 바람직한가에 대한 완결된 사회적 합의는 주어 동그라미 없다. 결론이 뭡니까? 정치 논리와 경제 논리는 뭐 해야 한다? 적절히 활용되어야 한다. 뭐에 따라서? 사안에 따라서. 자, 맨 마지막 질문은 어떻게 정리할 수 있습니까? 정치 논리와 경제 논리는 상충한다는 것은 앞에서 했던 얘기니까 어느 하나 옳다고 말할 수 없다는 얘기죠. 이걸 쓰던가. 그래서 결국 어때요? 말하고 싶은 내용이에요. 사안에 따라 적절하게 활용되어야 한다. 이 부분이 핵심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지금까지 얘기한 내용을 정리한 거죠. 정치 논리와 경제 논리는 어때요? 그렇죠? 사안에 따라 다르다. 사안에 따라 적절히 어때요? 뭐야 한다? 활용돼야 한다. 이게 이 사람의 주장이죠. 약간 좀 싱거운 결론이 돼버렸죠. 근데 여기서 잠깐 중간에 한번 살펴봐야 할 게 효율성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운 사안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어떤 사안이 있을 수 있을까요? 어떤 사안을 보면 장기적으로 보면 그렇죠. 더 나은 방법이 있을 수 있겠고 또 그 눈에 보이는 측면에서 다수의 측면이 이익이 간다고 해서 장기적으로 보면 이익이 안 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런 사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만 원자력 발전소 같은 경우도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꼭 효율성만 따진다면 원자력 발전소에 의한 그렇죠. 원전의 전기 에너지가 효율성 측면에서는 당연히 최고지만 그러나 우리의 뒷세대를 위해서는 그렇죠. 꼭 원자력만이 효율성을 따져서 결정할 만한 것은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경제 논리에 의해서 판단할 수가 없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습니까? 물론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자, 이렇게 정리가 되고 그 다음 121쪽 학습활동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학습활동 보면 얼른 한번 여러분들이 미리 한번 빈칸을 채워보길 바랍니다. 잠시 멈춤하고 빈칸을 채워보시길 바랍니다. 자, 학습활동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이 글에 제시된 정치 논리와 경제 논리의 특징을 정리해보자. 뭐 잡는 거예요. 소수를 잡는 거죠. 해당되는 소수를 잡는 겁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 앞부분이죠. 이 부분. 그렇죠. 두 개를 이제 비교하는 것은 쉬울 수 있어요. 비교하는 소수를 대충 잡을 수는 있는데 얘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앞에 비교한 거하고 뒤 비교한 거에 뭐예요? 되겠어요? 그 차이점을 알아야 되겠죠. 어렵게 물어보면 그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건 공평성이야, 이건 효율성이야. 여기는 뭐 권력을 가졌어, 이건 권력 갖지 못했어. 뭐 이거는 뭐 투입의 측면에서 중요시 결정해, 효과의 측면이야. 이렇게 단순하게 물어보는 것만 가지고 문제를 내면 얼마나 좋겠어요. 어떻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정책 판단의 기준하고 뭐예요? 어떤 정책 필요성, 반영 기준을 섞을 수도 있는 거예요. 같은 논리 안에서 그럴 수도 있겠고 어렵게 되면 또는 쉬운 건 뭐겠습니까? 서로 뒤바꾼 거겠죠. 정치 논리는 공평성인데 경제 논리가 공평성으로 주장한 것처럼 여러분들 유도할 수도 있겠고 이렇게 투입이나 효과의 측면이나 이런 측면에서 헷갈릴 가능성이 크겠죠. 그래서 첫 번째 보면 자원 배분의 기준, 그렇죠? 정치는 공평성, 경제는 논리는 효율성 쓰면 되겠고 두 번째는 정책 평가의 기준인데
제가 하나 더 넣었습니다. 원래는 이거 있죠. 3분 안에. 먼저 이제 권력의 유무가 있잖아요. 그래서 권력의 유무와 관련해서는 이 내용을 그대로 옮겨왔죠.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을 받았다. 그 다음에 경제 논리에서는 뭐예요? 권력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정치인의 결정에 도움이 된다. 세 번째, 정책 판단의 기준. 정책이 이렇다 저렇다. 옳은가 그런가? 이건 도입할 만한가 그렇지 않은가에 대한 판단의 기준. 정치 논리에서는 무엇을 기준으로? 투입의 기준으로 눈에 보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유권자에게 제시하기 쉬운 투입의 측면에서 정책을 결정하는 경향이 크고, 경제 논리는 결과가 한다 이 말이죠. 그렇죠? 효과에 따라서 정책의 순위를 결정한다. 그 다음 내용이 이거 있었죠. 정책 반영의 근거. 그렇죠. 정책 여기서 필요성의 기준이라고 나왔는데 반영의 기준. 누구의 요구를 우선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 정치 논리에서는 유권자의 요구를 우선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 이기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이나 특정 계층에 한정되는 정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그 교육의 측면에서는 사립학교나 사학의 이익을 대변하는 국회의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자신의 어떤 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그런 정책들을 만들어내고 또 그와 반대되는 자신의 기득권과 반대되는 정책을 내놓으면 국회에서 많이 차단을 하죠. 최근에 약간 엇빛나는 의미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수능의 확대 과정에서도 그런 어떤 유권자의 요구가 소수의 유권자의 요구가 반영된 결과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입장이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제가 수업 시간에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정신 똑바로 차리고 판단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유권자 요구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밖에 없는 정치 논리. 경제 논리에서는 어떻게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사회적 필요성이 있는 정치. 그러니까 언뜻 보면 경제 논리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좀 남들 합리적인 것처럼 보여요. 설득력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이러한 어떤 외피만 두고 내부적으로는 이런 사회적 필요성을 결국 반영이 되는 것이 그렇지. 소수의 어떤 현재 경제를 주도해 나가는 거대 기업의 이해를 이런 내용으로 포장하는 가능성도 많습니다. 그다음에 정치 논리, 정책 수립과 목표 도달의 방법에서는 그렇죠. 협상과 타협, 교섭 등을 중시하는 기술을 활용을 하고, 경제 논리에서는 전문 지식과 분석 기술을 활용한다. 자, 2번. 이걸 바탕으로 하여 다음에 제시된 사회적 현상의 특성을 이해해보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질병 예방을 위한 방역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최근에 우리하고도 관련이 있네요. 방역 방법을 선택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연구가 활용되었는데, 이게 쭉 나왔습니다. 방법 1, 방법 2, 방법 3 나와봤더니 방법 1은 비용도 많이 드는데 투입 대상은 적네요. 효과가 160%밖에 안 되는 거고, 그리고 방법 2는 25,000원 중간 정도 되는데 이제 정책 효과가 어때요? 제일 크죠. 200%가 나니까. 이게 경제인들은 방법 1, 방법 2, 방법 3 중에서 몇 번을 택할 가능성이 크겠어요? 그죠? 202번을 택할 가능성이 크겠죠. 방법 3은 비용도 적고, 근데 대신 어때? 예산 투입 대상이 1,000호나 되겠네요. 그렇죠. 투입 대상이니까, 그렇죠? 1,000가구에게 눈에 보일 수 있게끔 하는 거니까, 투표를 생각하는 입장에서, 유권자 입장을 생각한다고 보면, 정치인들은 몇 번을, 그렇죠. 3번을 택할 가능성이 크겠죠. 모 경제연구소는 한 정치인에게 지역정책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해달라는 의뢰를 받았다. 해당 정책에 드는 사회적 비용과 편익을 계산해 본 결과 사회적 비용이 이익을 초과하였다. 돈이 많이 든다는 얘기입니다. 연구소는 사업의 비효율적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거기서는 이제 뭐겠어요? 취소하자. 그러나 해당 정치는 내가 공약인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해당 정책을 위반할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누구를 우선할 수밖에 없으니까. 유권자를 우선할 수밖에 없으니까. 자, 1번. 관점의 차이에 따라 가의 방법 3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달라질지. 방금 얘기했죠. 정치인의 정치 논리에 의하면
어떻게 평가를 하겠어요? 방법 3은 가장 활용할 만한 방법이라고 봐야 되겠죠? 왜요? 보다 많은 유권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니까. 그래서 가장 어때요? 선택할 만한 방법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적읍시다. 정치인의 정치 논리에서는 뭐예요? 가장 뭐예요? 우호적인 방법이다. 적으세요. 가장 선택할 만한 방법이다. 이렇게 적으면 되겠고, 경제인의 논리에서는 뭐가 되겠어요? 방법 3은 수익 가구는 많지만 자 효과의 측면을 보니까 정책의 효과와 측면에서는 가구 수가 몇 가구밖에 안 돼요. 100가구밖에 안 되죠. 효과가 어떤 얘기예요? 효율성이 떨어지지. 그러니까 경제인의 논리에서는 어떻게 평가가 되겠습니까? 효율성이 낮아서 뭐 할 수밖에 없다. 반대할 수밖에 없다. 자, 2번. 그 나의 내용이죠. 나의 정치인이 경제 논리보다 정치 논리를 앞세운 까닭. 왜요? 지문에 의하면. 누구 때문에 그러겠어요? 그렇죠? 유권자의 요구를 뭐 할 수밖에 없으니까. 우선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이 말을 쓰면 되겠죠. 그대로 유권자의 요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3번 1번 2번을 바탕으로 해서 정치 논리와 경제 논리가 서로 부딪히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할까? 그때 뭐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여러분들은 어느 게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결정을 내려야 보다 많은 사람이 이득을 취하면서 우리 사회가 발전할까요? 그때 다르겠죠. 다만 위험의 측면에서 살펴봐야 돼요. 아까 얘기한 대로 정치 논리에서는 그렇죠. 적어놓읍시다. 경계해야죠. 정치 논리는 특정한 유권자의 요구를 우선할 수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뭐 할 수 있습니까? 특정 계층의 이득을 옹호할 수 있겠죠. 그렇죠. 이건 반대로 피하면 되는 거예요. 특정 계층의 이득을 옹호할 수 있는 그런 잘못을 할 수가 있죠. 이 반대를 해야 되겠죠. 특정 계층의 이득을 옹호하지 않도록.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경제 논리는 어떤 측면에서 위험성이 있어요. 그렇죠. 효과나 효율성 측면에서만 앞세우다 보면 꼭 필요한 곳에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투자가 안 될 수 있죠. 자, 우리 농촌만 해도 그렇죠. 농촌에 여러분을 봐도 몇 단위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많아요. 어린아이들이 많아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많죠. 결국 그 땅은 뭐예요? 효율성에 의하면 몇 단위는 유지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거기에 대한 예산을 투자하고 더 많은 돈을 투자한다는 것 자체가 효율성의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우리 기획재정부나 이런 데서는 국토부에서는 더 이상 투자를 하지 않으려고 그러죠. 그런 경우에 효율성의 측면에서 판단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 고창고 같은 지역은 다 뭐 할 수밖에 없는 거야. 쫄딱 망할 수밖에 없는 거지. 다 사람들이 어디로 도시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측면에서는 효율성의 측면에서는 판단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내가 고창에서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못하게 되잖아. 그러면 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벌어지면서 우리나라의 균형적인 발전을 노릴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제 논리에 의해서 합리적인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지만 효율성이라는 이름으로 꼭 투자돼야 할 곳에 투자가 안 될 수도 있다. 그렇죠? 효율성이라는 미명하에, 그렇죠? 이름하에 투자되어야 할 곳을 뭐예요? 할 곳에 뭐예요? 투자를 못할 가능성. 그치? 이런 위험성이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이런 측면만 피해가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본다면 이런 상충하는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해결해야 할지 여러분들이 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로써 정치 논리와 경제 논리에 대한 수업은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의 내용을 정리하면서 오늘 수업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가겠습니다.
쓰레기. 자, 다음 시간 내용을 말씀드리고 이제 마무리할 텐데 다음 시간은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 시간 지문인데요. 그 시가 작기 때문에 여러분들 눈에는 보이지 않겠지만 미리 띄워놓은 이유는 반드시 예습하라는 의미입니다. 9월 2014학년도에 걸쳐 위한 9월 모의고사인데 3학년 학생들을 위한 지문입니다. 이 지문을 굳이 가져온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네, 아까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웠던 것처럼 두 개 대상을 비교대전하는데 여기는 두 개 대상만 비교한 게 아니에요. 비교할 게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여러분 힘들어하는 스타일이라고 봐야 되겠죠. 계속 정보가 쏟아지는 거야. 뭐 무슨 소송, 뭐 공동 소송, 집단 소송 등등등등 나오는데 이것과의 각각의 차이점을 아는 거예요. 앞에 문단과 뒤 문단 간의 연관관계를 통해서. 더구나 또 하나 눈여겨봐야 할 것은 대체가 뭘 말하려고 했던가 그것도 놓치지 않으면서 앞에 문장과 뒤에 문장 간의 관계를 통해서 각 분단별로 중요한 내용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정리해보고 또 앞에 문단과 뒤에 문단 간의 관계를 통해서 서로 간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보고 그리고 이제 문제를 만드는 과정에서도 어떻게 문제를 만드는가를 여러분들이 자세히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눈에 띄고 자세히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 결국은 이게 익숙해지면서 수능이나 이런 곳에서도 이런 패턴이 나왔어 라고 하면서 좀 더 어렵더라도 자기가 충분히 연습한 대로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효과가 있으려면 여러분들이 직접 풀어보라는 의미에서 굳이 한번 내가 띄워주고 설명을 한 거예요. 반드시 밑에 있는 과제로 제시되어 있죠. 이것을 다운받아서 출력을 하길 바랍니다. 알겠죠? 출력을 한 상태에서 다음 시간에 예습을 해봐야 돼요. 예습해온 상태에서 문제를 풀어보고 자 문단별로 중요한 내용을 정리를 해놔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서 자기가 정리한 내용과 저하고 정리한 내용, 선생님하고 정리한 내용을 서로 비교를 대조를 통해서 내가 어느 지점에서 문제가 있었는지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 지문과 관련된 아이디어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지문이 이제 맞춰지면 제가 보기에는 정상 등교를 해서 그 다음 내용으로 넘어갈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곧 여러분들 만날 수 있을 거라 되겠네요. 화이팅!